한국인의 사자상과 제사 마이너스 망자를 위한 의례와 그 의미. 한국인의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고리, 제사와 사자상.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망자를 위한 의례는 단순한 풍습을 넘어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시선을 통해 제사의 의미와 사자상에 담긴 영혼의 여정을 들려줍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던 우리 선조들의 사상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아버지의 부고, 갑작스러운 부친의 죽음과 장례 준비.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그날 윤효의 세상은 단 한 통의 편지로 무너져 내렸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서 온 사촌의 급한 전갈이었다. 그토록 강인하던 아버지가, 그토록 흔들림 없던 산 같은 존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다니 붓을 놓은 윤효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서울 성균관에서 과거를 준비하던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시 고향으로 향했다. 사흘 밤낮을 말을 달려 도착한 고향은 이미 초상집의 슬픔에 젖어 있었다. 대문 앞에는 흰 배로 만든 만장이 바람에 나부꼈고 상여를 준비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윤효는 아직도 꿈만 같았다. 26해를 살아오면서 죽음이란 늘 먼 이야기였다. 그것도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아버지의 죽음이라니.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고개를 숙인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주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흰 상복으로 갈아입은 윤효는 영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는 이미 정갈한 제상이 차려져 있었다. 사자밥과 사자신발,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하나 놓여 있었다. 어머니와 누이들은 벌써 머리를 풀어헤치고 하고 있었다. 아버님, 윤효의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지난 설에 뵈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정정하시던 아버지였다. 학문에 정진하거라 과거에 급제하면 내년에는 내 혼인을 봐주마.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영영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 되어버렸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다. 예법에 따라 빈소를 차리고 문상객을 맞이하고 발인을 하고 아버지를 선산에 모시는 과정까지 윤효는 상주로서 모든 절차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현실이 가시지 않았다. 도련님, 이제 49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비 사머리가 조심스레 말했다. 돌아가신 영혼이 저승에 잘 가실 수 있도록 매주 제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윤효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교의 가르침 속에서 자랐지만 그는 민간에서 전해오는 사자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왔다. 죽은 자의 영혼은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돌다가 비로소 저승으로 향한다는 것. 그 기간 동안 매주 지내는 제사가 망자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 아버님이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소. 윤효의 결심은 단단했다. 학문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넋을 편안히 모시는 일, 그것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였다. 그렇게 49제를 준비하며 윤효의 삶은 철저히 제례의 시간으로 채워졌다. 매주 올리는 제사상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이 올라갔다. 도미구이, 소고기적, 그리고 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청주까지. 윤효는 정성껏 상을 차렸다. 혹시라도 예법에 어긋나는 것이 있을까 늘 조심스러웠다. 돌아가신 분의 혼령이 이승에 미련을 두지 않고 편안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네. 마을의 노인이 윤효에게 말했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윤효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첫 제사의 밤 제사를 지내고 꿈에서 만난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 7일째 되는 날 윤효는 첫 번째 49제를 준비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떠오르자 그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제상 앞에 섰다. 상에는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들이 놓였다.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고 절을 하는 모든 동작이 엄숙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윤효의 마음은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아버님, 부디 이 음식을 드시고 좋은 곳으로 가시옵소서. 윤효는 속으로 기도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제사를 마치고 그는 지친 몸을 이불에 뉘었다. 초가을의 밤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서늘하게 했다. 깊은 밤 윤효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안개에 낀 들판을 걷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문득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아버님, 윤효가 소리쳤다. 그러자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다만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다. 효야, 내가 왔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아득했다.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 길이 있으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아버님? 윤효가 물었다. 저승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아직 발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무언가가 나를 이곳에 붙들고 있어. 윤효는 다가가려 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제가 어찌하면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의 유품 속에 작은 상자가 있다. 그 안에 답이 있을 게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다. 사자상 그것이 중요하다. 윤효가 더 묻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아버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윤효의 외침과 함께 꿈은 끝났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윤효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꿈이었지만 너무도 생생했다. 아버지의 말씀, 사자상과 할아버지의 유품에 관한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사자상 윤효는 중얼거렸다. 죽은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길의 양식을 마련해주는 상차림. 윤효는 그것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일찍 윤효는 할아버지의 옛 서재로 향했다. 할아버지는 윤효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유품들은 가문의 중요한 유산으로 보관되어 있었다. 낡은 문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흑단 상자를 발견했을 때 윤효의 가슴은 빠르게 뛰었다. 이것이 아버님이 말씀하신 상자인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두루마리 하나와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 두루마리를 펼치자 꼼꼼한 필체로 쓰인 글이 나타났다. 망자의 넋을 위한 의뢰, 사자상의 비밀. 윤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저승길을 도울 단서였다.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영혼이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다. 그렇게 윤효는 사자상과 제사의 깊은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했다. 사자의 길, 아버지의 저승길을 막는 비밀 탐색. 할아버지의 두루마리에는 사자의 길에 관한 오래된 비법이 담겨 있었다. 윤효는 밤새 그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망자의 영혼이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니 7번의 관문을 지나야 하느니라. 각 관문마다 영혼을 시험하는 귀신이 있어 생전의 인연과 미련을 모두 내려놓아야만 통과할 수 있다. 윤효는 할아버지가 남긴 그림을 펼쳤다. 7개의 관문이 그려져 있었고 각 관문마다 필요한 의뢰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첫째 관문은 가족과의 이별, 둘째 관문은 재산과의 결별. 윤효는 중얼거렸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넷째 관문이었다. 한 맺힌 원한을 푸는 관문한을 푼다. 윤효는 생각에 잠겼다. 아버지에게 풀지 못한 한이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땅 다툼, 그리고 그로 인해 두 형제가 오랫동안 불화했던 일.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 다음 날 윤효는 작은아버지를 찾아갔다. 10년 넘게 만나지 않았던 터라 어색함이 감돌았다. 작은아버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윤효가 정중히 말했다. 작은아버지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다. 알고 있다. 너의 부친, 내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원망보다 후회가 더 묻어 있었다. 윤효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작은 아버님, 아버지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저승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듯합니다. 작은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윤효를 바라보았다. 내 말은 형이 한을 품고 떠났다는 것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사자의 길에 관한 기록에 따르면 원한을 풀어야만 넷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깊은 한숨이 작은아버지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래, 우리 형제는 땅 몇마지기 때문에 10년을 원수처럼 지냈지.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늦었구나. 윤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제사 때 작은 아버님께서 직접 용서를 빌어주신다면 아버지의 영혼이 편안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내 형에게 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형제의 정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다행인 일이 없겠구나. 그렇게 윤효는 사자의 길에 놓인 첫 번째 장애물을 해결할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아 있었다. 두루마리에 적힌 7 관문 중에서 4째 관문 다음의 관문들도 살펴봐야 했다. 5째 관문은 이루지 못한 꿈을 내려놓는 곳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꿈이란 무엇이었을까? 윤효는 어머니를 찾아가 물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내 아버지는 늘 자신의 문집을 남기고 싶어 하셨단다. 평생 학문을 사랑하셨지만 벼슬의 뜻이 없어 관직에 나가지 않으셨고 그래서 문집을 남길 기회도 없었지. 돌아가시기 전 해에 문집을 정리하기 시작하셨는데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셨어. 윤효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버지의 미완성 문집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5째 관문을 통과하는 열쇠였다. 이제 윤효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주어졌다. 선조들의 메시지, 할아버지의 옛 기록에서 발견한 단서. 윤효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미완성 문집의 원고를 찾아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에서 발견한 그 원고는 정갈한 글씨로 가득했지만 마지막 부분은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아버님께서 여기까지만 쓰시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셨구나. 윤효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다. 문집의 마지막 장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조상의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는 것. 내가 조상을 기억하듯 후손들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고리이다. 윤효는 아버지의 글에서 깊은 통찰을 느꼈다. 제사란 단순히 죽은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하는 다리였다. 조상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이었다. 문득 윤효는 할아버지의 두루마리로 돌아가 보았다. 사자의 길에 관한 기록과 함께 있던 작은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패가 하나 들어 있었다. 패에는 복잡한 문양과 함께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영혼의 인도자 윤효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박노인을 찾아갔다. 박노인은 전통 의례에 관한 한 마을에서 가장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윤효가 패를 내밀었다. 박노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이것은 매우 귀한 것이구나. 무당들이 구슬할 때 망자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패라네. 어떻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할아버지의 유품 중에 있었습니다. 윤효가 대답했다. 이것이 아버지의 저승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박노인은 깊이 생각하는 듯 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곧바로 저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49일 동안 이승을 맴돌다가 비로소 저승으로 떠난다고 해. 그 기간 동안 7번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망자가 7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의례지. 윤효는 할아버지의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 혼패는 이 혼패는 마지막 제사, 즉 49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것이라네. 혼패를 통해 망자의 혼령을 부르고 마지막 작별을 고한 뒤 혼령이 평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49제 때 제상 위에 이 패를 놓고 특별한 의례를 행하는 거라네. 하지만 그 의례는 매우 고대의 것이라 요즘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세. 윤효는 실망했지만 박노인이 이어서 말했다. 다만 내 스승께서 전해주신 기록이 있어 집에 돌아가면 찾아보겠네. 이틀 후 박노인은 낡은 책 한 권을 들고 윤효를 찾아왔다. 여기 있네. 혼령을 위한 마지막 의례라고 적혀 있어. 이 의례를 통해 내 아버지의 영혼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걸세. 윤효는 감사의 마음으로 그 책을 받았다. 책에는 상세한 의례 절차와 준비해야 할 제물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사자상에 관한 설명이었다.
사자상이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특별한 상차림이라네. 박 노인이 설명했다. 음식뿐만 아니라 망자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즉 그의 미련과 한을 풀어줄 수 있는 물건들도 함께 차려야 하지. 윤효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아버지의 영혼이 편안히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다. 제사의 진정한 의미, 영혼을 위로하는 의례의 비밀. 초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밤, 윤효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작은 아버지와의 화해, 아버지의 미완성 문집 정리, 그리고 마지막 사자상을 위한 모든 준비물까지. 이제 남은 것은 49제 마지막 의식을 치르는 일뿐이었다. 도련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머리가 말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제수를 마련했고 박 노인께서 알려주신 대로 특별한 음식들도 준비했습니다. 윤효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단순한 의례가 아닌 제사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 제사는 단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신성한 시간이었다. 돌아가신 이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의 미련을 풀어주고 새로운 여정을 축복하는 의식이었다.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지 윤효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제사는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조상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운다. 49일째 되는 날 밤 윤효는 정갈한 옷차림으로 제실에 들어섰다. 제상 위에는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음식들, 그리고 저승길에 필요한 특별한 음식들까지. 그 중앙에는 할아버지의 혼패가 자리하고 있었다. 윤효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제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먼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후 술을 3번 따랐다. 그런 다음 작은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형님, 저는 동생 영수입니다. 오랜 세월 형님께 잘못한 것을 이제야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다투었던 땅은 이미 모두 형님 소유로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디 이제는 그 한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 갈등이 이렇게 해소되는 순간 방 안에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더 밝게 타오르는 듯했다. 이어서 윤효가 말했다. 아버님 아들 윤효입니다. 아버님의 문집을 완성했습니다. 생전에 이루지 못하신 뜻을 제가 이루어드렸으니 이제 그 꿈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윤효는 아버지의 완성된 문집을 제상 위에 올렸다. 그는 밤새워 아버지의 글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직접 쓰기도 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학문적 열정과 지혜가 담긴 책이었다. 이어서 윤효는 박 노인에게서 배운 특별한 의식을 진행했다. 혼패를 들고 축문을 읽은 뒤 준비해 온 종이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태웠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며 아버지의 영혼을 상징하는 듯했다. 이제 아버님의 영혼이 모든 관문을 통과하여 평안한 곳으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효의 진심 어린 기도가 방 안을 채웠다. 그날 밤 의식을 마친 후 윤효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이전과 달리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안개 속에 갇혀 있지 않고 환한 빛 속에 서 있었다. 아버님, 윤효가 다가가려 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효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내 발이 이제 자유롭구나.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단다. 마지막 작별, 완성된 사자상과 아버지의 편안한 미소. 아버님 어디로 가십니까? 윤효가 물었다. 아버지는 뒤돌아 멀리 빛나는 산봉우리를 가리켰다. 저기 저 산 너머로 저승의 길이 보이는구나.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윤효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나를 기억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단다. 제사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야. 진심으로 조상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사의 진정한 의미란다.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이승에서의 삶과 저승에서의 삶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이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기억하거라. 우리 조상들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에
제사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가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환해지더니 그 빛이 너무 밝아 윤효는 눈을 감아야 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윤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아버지가 편안히 저승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꿈에서 깨어난 윤효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다. 아버님 이제 정말 떠나시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아버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매년 제삿날이면 정성껏 제사를 올리고 평소에도 마음속으로 아버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윤효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슬픔보다는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제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생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돌아가신 분들은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우리의 기억과 존경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날 이후 윤효는 아버지의 사당을 정성껏 모셨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는 작은 제사를 올리고 돌아가신 날과 생신에는 큰 제사를 올렸다. 그리고 언제나 사자상에 관한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명심했다. 세월이 흘러 윤효에게도 자식이 생겼을 때 그는 아이들에게 제사의 의미를 가르쳤다.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란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해주지.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면 정말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나요? 윤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단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서 할아버지는 언제나 살아계시니까. 제사는 그런 마음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란다. 세월은 흘러 윤효도 노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담담히 준비했다.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다. 아들아, 내가 떠나도 슬퍼하지 말거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니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나를 기억하며 제사를 지낼 때 나도 너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조선의 한 선비가 깨달은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의례의 형식은 간소화되었을지라도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만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사자상과 제사에 담긴 영원한 의미인 것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한국인의 사자상과 제사, 망자를 위한 의례와 그 의미는 어떠셨나요?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삶과 죽음의 경계,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사랑이 담긴 의례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제사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 저승에서 돌아온 선비의 기이한 이야기 마이너스 저승사자와의 대화에서는 저승의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승사자가 금기를 깨고 인간 세상에 발을 들이면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 그리고 그가 배우게 되는 삶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제사에 관한 추억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